Recording in progress. 보이시죠? 예, 화면 잘 보이시죠? 예.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항산화 DNA 3090 전략 30대 DNA를 90대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진시황이 이제 불로초의 개념으로 자기가 가지고 싶어 했던 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현대과학이 발전하고 이 유전자라든지 DNA를 분석하는 기술이 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보호하는 이제 영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한테는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0대 DNA를 90대까지라고 하니까 꼭 30대에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50대, 60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그 이 DNA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차가 많아요. 50살이지만 30살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50살이지만 70세 DNA로 노화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럼 만약에 이제 본인이 지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노화가 되었다면 그 노화의 속도를 늦춰야 될 거고 다른 사람은 젊다면 그 젊은 거를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이렇고요. 그 DNA를 이제 잘 유지하는 전략에서 저는 세 가지 우리 몸의 어떤 장기를 이제 타겟팅으로 해봤습니다. 장, 혈관, 그리고 항산화, 역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그러면 우리 리더님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마 앞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이제 오래 사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리더님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남자 79세, 여자 86세 정도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리더님들이 사는 동안 우리 리더님들의 기대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메리카에서는 이미 우리 리더님들의 기대 수명을 정해주셨더라고요. 120살로 정해줬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남자 95세, 여자 100세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메리 리더님들은 왠지 120세까지 팔팔하게 사실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20세까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거겠죠. Y축.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게. 근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 아메이에서 3대 자산을 이야기하면서 다 그걸 잘 함축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자, 매력자산. 매력이 있어야지 재밌게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경제자산. 돈이 있어야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돈과 매력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죠. 건강자산, 매력자산, 그 다음에 경제자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질을 이제 가르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길에 가장 많은 길은 아직까지도 안타깝게도 이 빨간색 길. 죽겠다, 죽겠다 길이에요. 아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주변에도 그러신 분들 많죠. 실제로 저는 이제 저희 병원에 전국 각지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의 고통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아프기 전에는 자기에게 박지삼이 죽겠다 삶이라고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오늘 리더님들 보니까 이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갈림길이 지나는 길 한 50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50세 정도를 지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앞으로 닥쳐오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이 인생을 가려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시점 50세 전후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이제 50세 전이 50세보다 훨씬 길었다고 한다면 지금 100세 시대거든요. 그 100세 시대에서는 50 이후의 삶이 진짜 골든 라이프 어떻게 보면 진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죽겠다 삶, 그 다음에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삶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DNA, 장, 혈관, 그 다음에 항산화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이어파는 우리 현대인의 삶이 너무 많아요. 현대인의 삶이 너무 고단하다는 거죠. 3대 안경오염, 대양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끊임없이 우리 괴롭히고 있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지난 3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어떤 역병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 DNA가 굉장히 취약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수면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운동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빈껍데기 음식으로 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가 모두 다 우리 몸에서 DNA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요인입니다.
건강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혈관, 호르몬, 인슐린, 그다음에 마음, 면역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우리 건강 관련해서 우리 리더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좀 있으면 지금 현재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닥쳐올 수 있는 두 가지 트윈데믹이죠. 코로나가 지금 재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3월 달에 피크를 찍었고 그때 우리가 수십만 명씩 걸렸다고 한다면 그때 걸렸던 사람들이 자연 면역을 획득한 상태였는데 보통 그 자연 면역이 6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 다 사라지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감염, 팬데믹이 다시 올 가능성, 실제로 이제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올 수가 있고요. 지난 3년 동안 독감 바이러스가 그 유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체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또 마스크 벗기를 해제를 했잖아요. 마스크 쓰기를 해제를 했잖아요. 올해는 그래서 독감하고 그다음 코로나가 같이 유행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더님들은 이전의 시대처럼 거리두기 하는 시대, 방역의 시대는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뭐냐면 면역이 중요한 시대인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두 가지 주제도 이 주제 중에 그 코로나를 앓고 나서 최근에 제가 보는 환자 중에 코로나 후유증을 심하게 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나면 몸속에서 씻겨져 내려가야 되는데 걸린 지 3개월, 6개월,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코로나 증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으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기침 가래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 가장 중요한 증상이 소화가 안 되는 증상. 그 다음에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머리가 멍한 증상. 그 다음에 온몸이 이렇게 피곤하고 굉장히 노곤한 증상이라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롱 코비드 신드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들어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이 세포를 잡고 굉장히 세포 속으로 침투가 잘 됩니다. 세포의 ACE 관문이라는 걸 잡고 침투가 잘 되는데 침투된 바이러스가 우리 면역세포에서 씻겨져 내려가야 되는데 제거가 되지 않고 몸속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마 주변에서도 아직까지 그 증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주요한 공통점이 뭐던가요? 자, 근데 그 공통점을 알면 우리 리더님들이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겁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롱 코비드 신드롬을 심하게 앓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봤더니 가장 큰 공통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근육량이 적습니다. 저근육, 근감소증 상태가 있는 거죠. 근육량이 적으면 왜 면역력이 약해지고 롱 코비드 신드롬이 오래 가고 이게 또 나중에 DNA 손상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장이 좋지 않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이 안 좋은 사람들. 자, 리더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나는 장이 안 좋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 장이 안 좋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많이 들었을 건데 과연 장이 안 좋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할까요? 제가 퀴즈 들었죠.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 자주 아프다, 설사한다, 보는 변이 별로 안 좋다. 물론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장이 안 좋다는 거를 제가 머릿속에 하나 그 고민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로 남겨두면서 나중에 장 파트 관련해서 이야기 말씀드릴 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대 이후 그래 아까 제가 우리 50세 정도 아니면 제가 우리 김은재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면서 박미수 박사 유튜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방송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최근 절대로 안 쓰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단어를 안 쓸까요? 여자들이 보통 50세 전후에서 많이 오는 이거 맞습니다. 바로 폐경이죠. 폐경은 이제 생리가 닫혔다, 생리가 막혔다, 생리가 폐쇄됐다는 부정적인 개념이거든요. 폐경이라는 단어 대신에 제가 바꿔서 쓰는 단어가 뭐죠? 맞습니다. 완경, 월경을 완수했다, 완성했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월경을 완성했으면 완성하는 개념이 되려면 우리 40대 이후에 호르몬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서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뭐 나이살이라든지 하지 부종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호르몬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호르몬도 DNA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거든요. DNA를 복구시키고 그 다음에 DNA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 성 호르몬인데 또 DNA 손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면
그런 부분을 복구시키는데 성장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다 사용되어 버리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체형의 변화라든지 완경 이후의 삶이 굉장히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몸속에 가지고 있는 DNA를 젊었을 때부터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뭐 완경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도 우리가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그리고 이미 완경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완경 시기에 또 이 우리 호르몬 관리라든지 DNA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에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소량이지만 원활하게 우리가 잘 키워주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여성 호르몬의 수용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혈관 관련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혈관의 노화는 몇 살부터 일어날까요? 30살? 40살? 아닙니다. 혈관의 노화는 10대부터 일어나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10대 분이 있다면 자신의 혈관 건강을 지금부터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요. 이 혈관 건강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플러스 알파 해서 이 혈관을 계속해서 이제 복구시키고 그런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혈관의 내피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거든요. 미토콘드리아는 DNA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가 손상되면 복구력이 늦어져요.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이 제대로 기능 못하면서 우리가 올세 됐을 때 여성분들이 제일 고통받는 수족냉증, 혈액순환의 장애 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혈관은 이제 안타깝게도 이렇게 계속해서 나빠지는 데 불구하고 우리 몸에 신호를 안 보내죠. 그래서 미리미리 혈관 건강 관리를 잘 해줘야 된대요. 자, 제가 우리 김은재 선생님께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방송을 갔다 오면 이제 메이크업이 되어 있거든요. 메이크업을 지우기가 아까워서 이제 시작했어요. 메이크업을 지우기 아까워서 한 유튜브니까 얼마나 조금 이렇게 건성건성했겠습니까? 6개월 동안 구독자가 200명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만둘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찰나에 갑자기 그날 밤에 영상 하나가 떡상하기 시작했어요. 그 급상승한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다리에 쥐가 나면 심장이 위험하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5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 영상은. 다리에 쥐가 나면 심장이 왜 위험할까요? 자, 다리에 쥐가 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리더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건데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할까요? 자, 우리 피는 두 가지 피가 있습니다. 세피와 혼피가 있어요. 세피는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있고 혼피는 산소와 영양소를 우리 조직에 주고 난 피입니다. 그럼 심장에서 놓은 피는 세피죠. 세피가 이제 다리 쪽에 내려가요. 종아리 쪽에 내려가면 혼피가 되었죠. 혼피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르게 심장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심장으로 올라오지 않고 계속 그쪽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리 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가 없는 상태, 산소가 부족한 상태, 물에 빠진 상태와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줘 하고 보내는 시도가 바로 다리에 쥐죠. 근데 우리 여성 리더님들 다 아시겠지만 다리에 쥐가 주로 언제 많이 나요? 밤에 나죠. 그러니까 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다가 심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자기 할 일을 하려고 급하게 일어나고 심장이 갑자기 이렇게 박동하다 보니까 불규칙하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어떤 동작을 하면 좋냐면 두 가지를 하시면 좋아요. 다리를 도와주는 최고의 파트너는 손입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자세가 어떤 자세죠?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죠.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우리 혈액이 찐찐해집니다. 자, 그때 심장을 도와주는 최고의 파트너.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손을 틀고 잼잼. 손을 틀고 잼잼. 오늘 1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들을 거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하고요. 끝날 때 또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다리 쪽에 내려간 피가 잘 올라오려면 제2의 심장인 종아리가 강해야 되거든요. 자, 종아리를 지배하는 건 뭐냐면 발목 관절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이진 않지만 발끝을 쫙쭉 밀어보세요. 그 다음에 아이고 아프다. 당겨보시고 그 다음에 발을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시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보시고 자, 이제 반대 발 해보시고 쭉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거를 시간 날 때마다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리더님한테 반드시 말씀드린 이유는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게 혈관에 염증이 쌓이고 혈관에 염증이 쌓였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게 혈관 내피세포 안에 DNA입니다. DNA가 손상되면서 우리 몸의 세포에 변형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동맥경화증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의 순환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리에 찌가 났을 때 또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멀쩡하던 데가 A가 멀쩡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B는 이제 R자, 그러니까 텅 비었죠 가운데. R자에만 한자에 침이 한자에 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제 반대 C 쪽에 있는 애는 약간 텅 빈 것 같으면서도 중간중간에 하얀 부분이 보이죠.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 머리에도 우리가 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당연히 머리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 혈액순환이 오랫동안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30분, 40분 안 되면 그게 바로 뇌졸중이죠. 근데 30분, 40분 되는 게 아니라 몇 초 동안, 뭐 1, 20초 동안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쪽 손발이 약간 저림 같은 느낌, 아니면 발에 힘이 갑자기 떨어진 느낌. 그런데 하는데 금방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는 안 갔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뇌는 이 뇌산소 공급의 저하로 인해서 미니 뇌졸중을 계속해서 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뇌가 계속해서 손상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걸 방치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 젊었을 때의 이제 골밀도, 관절염 이런 것도 골밀도가 낮으면 나중에 관절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암세포 같은 경우에도 암이 괜히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암을 발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론이 DNA 손상인데 이 DNA 손상에는 암과 DNA 손상에는 활성산소라는 하나의 매개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활성산소가 어떻게 암을 일으키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이 모든 게 모두 다 DNA로 기결되는 건 아니지만 핵산 속의 DNA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핵산 속의 DNA는 뭐냐면 우리 몸의 지도라고 보면 돼요. 우리 몸이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가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핵산 속의 DNA가 잘못된 조작, 잘못된 신호를 만들어서 RNA를 잘못 만들고 유전자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 그게 후생적으로 이렇게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NA가 바르게 기능을 하고 기능을 다한 DNA는 또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사멸하고 또 새로운 DNA가 또 합성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걸 지도를 잘 만들어 놓는 것, 길을 잘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지도, 우리 건강의 운명을 정해주는 지도가 바로 핵산 속의 DNA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보면 게놈이란 말 들어봤죠? 게놈이 인간 지도란 말이에요. 인간을 만드는 유전자 지도인데 이 인간 지도는 부모,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23개, 그러니까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그러니까 44개 상염색체하고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성염색체 하나, 아빠로 물려받은 성염색체 하나에서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염색체는 31억 염기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염색체 안에는 DNA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DNA 안에는 또 유전자라는 우리 몸의 어떤 형질.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 똑같은 모습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태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많은 유전자들이 다른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유전자 중에서 뭔가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여러 가지 유전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 유전자가 또 메신저 RNA라는 세포를 새로 만들고 우리 몸의 단백질이나 세포를 이제 구성하는 물질들을 형성해내는 그에 대해서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놈, 염색체, DNA, 유전자 RNA. 자, 그래서 DNA가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지도의 키와 같은 존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DNA가 RNA를 만들고 세포를 만들면서 이렇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그 변화무쌍하다는 것은 유연성이 있어 좋긴 하지만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이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그 변이 과정 중에서 잘못된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DNA를 우리가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래서 DNA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DNA가 결정되어 있으면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전까지의 정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론이 제기되어 있고 실제로 보시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견해라고 보실 수 있죠. 자, 제 왼쪽에 2명 있죠. 그 조금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 55kg의 여성과 190kg의 여성. 그다음에 중간 사진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 피부 시술을 받아서 왼쪽의 여성처럼 이제 변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 두 사진의 차이는 두 사진의 비밀은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란성 상동입니다. 부모로부터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과 생활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유전자를 가지게 된.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얼굴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히 다른 외모와 다른 체형을 가졌는데 이후에 이거를 또 유전자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어릴 때 동일했던 유전자가 나이가 들어서 유전자가 메틸레이션 되고 유전자가 작용하는 부위 자체의 어떤 변화가 서로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후생 유전학입니다. 유전은 우리가 그냥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를 결정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결정적인 인자이지만 후생 유전학, 후에 생, 태어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유전자를 바꿀 수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충분히 바뀔 수 있고 그것이 외모, 체형, 그 다음에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후생 유전자고 유전학이고요. 그게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DNA를 얼마나 손상을 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복구를 잘 시키고 그 다음에 DNA가 자기 일을 하다가 사멸될 때는 또 자연스럽게 사멸되도록 도와주느냐. 그 DNA를 지켜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밝혀진 이론은 DNA가 아까 취약하다고 그랬죠. DNA가 굉장히 변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DNA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우리 몸의 어떤 구성 물질이 바로 뭐냐면 활성산소라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는 다 들어보셨죠? 우리 리더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활성산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리더님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기분 좋게 듣고 계시기 때문에 활성산소는 1%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스트레스가 많다, 힘들다, 괴롭다, 짜증난다 그러면 20%, 30%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산소가 들어와가지고 호흡 과정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시스템, 활성산소 처리 능력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DNA 손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다음 같은 조건들입니다. 자외선, 환경오염, 방사선,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운동이 부족할 때, 만성 탈수자일 때, 환자세로 오래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잠을 못 잤을 때, 그리고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렇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되고 이 활성산소 자체가 우리 DNA를 공격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어떻게 제어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과제, DNA를 지키는 과제인데요. 자, 언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지를 봤더니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속에 염증이 많을 때. 자, 그래서 여기가 인플라메이션입니다. 염증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이 활성산소가 DNA에 데미지를 주고 DNA가 손상을 받으면 우리 몸을 복구하고 지키는 시스템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또 염증이 많아지고 이게 삼각관계라는 거죠. 이해를 하셨죠? 염증, 활성산소, 염증은 활성산소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 DNA 손상을 주고 DNA 손상을 주면 우리 몸의 복구 시스템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자극에도 염증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악순환이기 때문에 자, 우리 활성산소를 작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만큼만 적정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염증, 특히 만성 염증을 잘 제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의 또 화두입니다. 자, 그러면 염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 염증 관련하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리 몸의 장기가 어딜까요? 리더님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죠. 자, 염증 관련해서 먼저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가장 필수적인 기관이죠. 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소를 흡수하고 소화를 시켜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못 얻고 우리 세포의 구성성분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과정에서 음식물을 먹어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의도치 않은 외부의 불순물이 어때요? 너무 많다는 거죠. 세균, 바이러스, 환경오염, 환경호르몬, 중금속, 독소, 비료, 농약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면역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몇 프로가 장에 있습니까? 70%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먹으면서 들어오는 온갖 이제 외부의 물질들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70%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장에는 면역세포의 70%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 더 만들어낸 우리가 인체의 보호 시스템이 있죠.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오타와 게놈의 합성어예요. 마이크로바이오타는 뭐냐면 미생물, 장내 세균이죠. 근데 게놈은 뭐였습니까? 아까 인간 유전자 지도였죠.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미생물이 그냥 모여 있어 가지고 그 자체로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몸에 유전자가 우리의 형질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형태와 건강과 내면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오타가 뭐였어? 왜냐하면 미생물이 살아있어요. 우리 몸속에 살아있는 존재가 우리 몸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우리 몸의 유전자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생물 군집, 미생물이 모여있는 군집 플러스 유전체, 미생물 군집 유전체, 미생물로서 군집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유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현재 더 밝혀진 이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를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는 없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대한 유전체 조직을 우리가 조정함으로써 우리의 유전자를 바꾸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이크로바이옴은 장에도 있고 폐에도 있고 여성분들은 그 생식기 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피부 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온갖 몸에 다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의 거의 대부분은 다 어디 있습니까? 장에 있죠. 장에는 몇 개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을까요? 100여 종의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장내 세균이 100조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전자보다 결정적이라는 연구는 미국의 제프리 고든 교수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뚱뚱한 지에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을 채취를 해가지고 날씬한 지에 장내 세균, 그 대장 쪽으로 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날씬한 지가 뚱뚱한 지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한테도 대변 이식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장염이 심하고 만성 장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건강한 사람의 장에 대장 내시경을 해서 거기서 장내 세균 대변을 이제 채취해 가지고 그 대변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거기 다시 이렇게 대변을 집어넣어 줬더니 그 만성 장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의 상당수가 장 건강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들어가서 여기는 뭡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지의 체중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처럼 유전자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루는 장내세균, 그러니까 장내세균이 이렇게 집을 이루고 있으면서 유전자처럼 작용하는 것을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 장내 세균은 100여 종, 100조 개가 있죠. 근데 100여 종, 100조 개가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다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있다는 거 아시죠? 유익균하고 유해균은 몇 대 몇일 때 한금 비율입니까? 다 들어서 할 겁니다. 8대 2. 왜 유익균만 많으면 좋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유익균과 유해균은 왜냐하면 유해균이 끊임없이 이게 뭔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하는 거에 대해서 유익균이 끊임없이 그거를 견제하고 그거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지 유익균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유익균이 100%만 있다고 한다면 밖에서 유해균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8대 2의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는 게 중요한데 우리 리더님들 본인은 자기 유익균하고 유해균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알고 계세요? 아마 지금은 아마 검사를 대중화 안 했는데 좀 있으면 이 검사 굉장히 대중화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1, 2년 안에 대중화될 것 같고 아마 우리 아메이 리더님들은 가장 먼저 혜택을 누리겠죠. 8대 2가 황금 비율인데 우리나라 사람 평균은 63대 37이라는 보고가 있는데요. 제가 살펴보면 저희 병원에서 검사해보면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대 2인데 6대 4. 그 이상적인 비율하고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악의 경우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서 검사하신 분 중에 한 분은 1대 9가 있었어요. 유익균 1, 유해균 9. 너무 괴롭겠죠. 그분이 괴로우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장내세균, 100조 개나 되는 장내세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면 우리 리더님들이 장내세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장내세균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바이오시스, 아까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했으니까 그 바이오의 단어를 떠가지고 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시스의 역할은 첫 번째, 음식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잘 분해해주고 발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장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준 게 1번 장내세균의 역할, 흡수. 2번 장에 잘 코팅되어 있어가지고 장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운동. 2번 3번은 뭐냐면 밖에서 이렇게 잘 코팅해줘가지고 외부 물질, 아까 엄청나게 많은 불순물들이 들어온다고 했죠. 그 불순물들이 바로 장점막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방어 역할. 3번. 4번 장점막은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손상을 받죠. 대변에서 나오는 독소, 음식물과 같이 들어온 환경 독소, 그 다음에 뭐 중금속 그런 거로 세균 바이러스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니까 그거를 복구하는 역할, 복구. 그러니까 소화, 운동, 방어, 복구. 그러니까 이 장내세균의 역할이 얼마나 그래서 최근에 건강의학자들, 건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너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점점 역전됩니다. 태어날 때는 비피도, 락토바실러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가 나이가 되면서 유해균이 클로스트리움이나 엔테로코쿠스 같은 유해균이 점점 많아지고 이게 역전되는 순간, 역전되어서 다시는 재역전이 안 되는 순간이 일어나면 그게 인간 수명의 한계라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내 유익균이 계속해서 이제 우위를 이제 접하면서 8대 2의 황금 비율을 잘 유지하도록 이렇게 장 건강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러려면 위, 소장, 대장이 다 제대로 기능을 해야 돼요. 자, 아까 그분이 왜 그렇게 1대 9 정도까지 건강이 나빠졌냐면 이분은 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위산이 잘 분비되지 않은 분이었는데 위험약을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남용을 했고 그럼 위산 저하증이 더 악화됐겠죠. 위산 저하증이 악화되다 보니까 본인이 위산 가단지 저하증인지는 뭐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시면 아는데 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소화가 안 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음식을 먹기 전에 오렌지라든지 감식초 같이 신음식을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신음식을 먹어 속이 더 쓰리다. 그럼 위산 가다죠. 근데 신음식을 먹어서 위산이 분비될 거 아니에요. 위산이 분비돼서 소화가 잘 된다 그러면 위산 저하증입니다. 위산 저하증인 분은 위산 억제제, 위험약을 너무 남용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아예 위산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위산이 아예 안 나와 버리기 때문에
음식물에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이나 바이러스를 살균을 못 시키는 거죠. 살균되지 않은 음식이 소장으로 들어가면 소장에 세균이 가다 증식하는 15 상태가 되거든요. 15. 스몰 인테스틴 박테리아 오버그로스. 소장 세균 가다 증식이 되는데 이때는 배가 굉장히 빵빵해지고, 왜냐하면 소장에 사는 유해균들은 가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배가 굉장히 빵빵해지고 음식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뚝해져 가지고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화불량, 그런 어떤 굉장히 괴로운 증상에 시달리게 되고, 두 번째 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8대2가 황금의 바이오시스, 황금 비율이라고 했는데, 이게 비율이 깨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거든요. 디스바이오시스가 돼서 6대4, 5대5, 4대6 이렇게 역전이 되게 되면 우리 장점막을 지켜줘야 될 장내세균, 마이크로바이옴이 역으로 어떻게 하냐면 장점막을 공격하겠죠. 안 그래도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환경 호르몬, 독소, 중금속의 공격을 받고 있고, 대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독가스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우리를 지켜줘야 될 장내세균까지 반란을 일으켜서 장점막을 공격하게 되면 장점막에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장점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거거든요. 선택적 투과성. 그러니까 영양소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이게 막아야 되는데, 그 선택적 투과성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장점막을 뚫고 온갖 노폐물, 독소들이 우리 몸으로 침투하게 되죠. 그 장점막 밑에 있는 혈관을 타고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는 질병을 뭐라고 한다고요? 새는장 증후군, 또 장누수 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 장누수 증후군 상태가 되면 아까 제가 1대9였던 분한테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로 어떤 분들한테 많이 일어나냐면 뭐 영양습취 결핍, 제대로 안 먹는 사람 당연하겠죠. 술을 많이 먹는 사람 당연하겠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그럴 거고요. 진통소염제 많이 먹는 사람, 항생제 많이 먹는 사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약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장누수증후군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장누수증후군을 타고 우리 염증이 우리 몸으로 퍼지면 우리 몸은 무슨 상태가 되겠습니까? 만성염증 상태가 되죠. 만성염증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 제일 고생하는 게 뭐예요? 면역세포가 쉬지 못하고 365일 이 만성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생하다 보니까 우리 면역세포의 혼란 상태, 아노미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 상태가 오다 보니까 아군이 만성염증 때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360일 일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아군까지도 공격해버리는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예요? 바로 자가 면역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이런 것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죠. 뭐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특히 피부에 많이 나타나요. 피부에 뽀로락지라든지 여러 가지 염증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기고, 알러지나 천식 같은 게 굉장히 악화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면역세포가 너무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증상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장누수 증후군에 의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장누수 증후군에서 굉장히 상당 부분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장을 고치는 노력. 장을 고치는 노력은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노력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1번,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줄여야 되죠.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 1번, 고탄수화물. 너무 이렇게 정제된 정제탄수화물 좋아합니다. 유해균이. 두 번째, 고지방식이. 세 번째, 유해균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몸의 컨디션은 뭐냐면 만성 탈수 상태입니다. 만성 탈수가 되면 유해균을 못 달라붙어요. 유해균만 달라붙는 거지. 그래서 아마 제 유튜브나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먹으라고 합니까? 2리터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먹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 잔, 병원에 출발하기 전에 한 잔, 병원에 도착해서 한 잔, 오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병원에서 나가기 전에 한 잔, 그 다음에 집에 도착해서 한 잔, 그 다음에 9시 전에 한 잔. 9시 전에 한 잔 하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9시 이후에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소변을 못 보고 방광으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니까 밤에 깊은 잠을 자는 걸 방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먹는데, 그렇게 먹었을 때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소변 색깔을 봐야죠. 소변 색깔이 이렇게 얼마나 좀 맑은지, 투명한지 그런 거를 봐줘야 됩니다. 두 번째, 소화가 잘 안 되면 안 되죠. 소화가 잘 되게 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요. 장을 자꾸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현대인의 활동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장을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자, 이 운동은 시간 날 때마다 해줍니다. 진료실에서 시간 날 때마다 해주는데 하루에 300개씩 해요. 하루에 300개씩. 그러니까 한 번에 30개, 40개씩 시간 날 때마다 150개는 저 혼자서 하고 150개는 운동 좀 하고 오셨나요? 이제 물어보면 환자분한테 아 원장님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 일어나서 같이 하시죠. 이게 150개씩. 알겠죠? 손 허벅지 운동을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저거는 스쿼트를 하면 아무래도 무릎에 좀 무리가 올 수 있거든요. 아 지금 손턱이 잘하고 계십니다. 자 본인이 조금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해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소화효소를 채워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발효 음식은 많이 먹는 게 중요하고요. 소화가 좀 안 된다고 하면 소화제 자꾸 드시지 말고 오히려 소화효소제 같은 경우를 자기한테 맞는 걸 잘 찾아서 드셔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유익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산균을 잘 넣어줘야 되겠죠. 그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을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점막에 구멍이 나면 안 되잖아요. 장점막에 구멍을 메꿔주는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가 세 개가 있어요. 오메가3 필수지방산, 글루타민, 그 다음에 아연 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해가지고 그런 어떤 증상들을 잘 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20대 혈관을 아까 혈관 염증은 혈관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심장에서 뿜어내는 거를 우리 몸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 혈관을 건강하게 잘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데 혈관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이 세 가지 잘 관리해야 돼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죠. 혈액순환의 세 가지 적은 저겁니다. 찌꺼기 뭐죠? 콜레스테롤, 혈관을 찌르는 못, 당뇨. 그러니까 혈당이 많아지면 혈관을 찌르는 못이에요. 그러니까 혈당이 많아지면서 당뇨가 되면 혈관 찔러서 상처가 나고 거기에 콜레스테롤 쌓이면 두꺼워지죠. 그게 바로 동맥경화죠. 근데 동맥경화 두꺼워지고 좁아졌는데 우리 혈액 속에는 또 설탕물하고 기름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혈액순환이 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장이 혈관을 강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자극을 줘도 되는데 이게 정상혈압인데 혈관이 좁아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혈액이 찐득찐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하게 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혈관을 망치로 때리는 심장이 고혈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잘 관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고 한다면 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노력을 하는 중간까지는 약을 먹었으라도 그 수치들을 안정시켜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관의 제일 중요한 결정인자가 바로 인슐린인데요. 지금 우리 리더님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인슐린 때문에 제 강의 들을 수 있습니다. 제 강의를 인슐린 때문에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자, 인슐린은 무슨 호르몬으로 알고 계셨어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 리더님들이 지금 한 1시간 동안 제 강의를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주고 계시는데 아무도 뭘 안 드시고 계세요. 그죠? 왜냐하면 머리는 100% 포도당을 가지고 칼로리를 쓰거든요. 에너지로 쓰거든. 근데 포도당 섭취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제 강의 이렇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저장했던 포도당을 꺼내서 머리로 보내고 있는 거죠. 그거 저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포도당을 분해돼서 우리 몸에 포도당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딱 가요. 인슐린 가서 포도당을 가지고 우리 몸에 저장하러 가는 거죠. 그 저장 창고 1번은 간입니다. 간에 가면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요. 인슐린 수용체가 아무나 들여보내주면 안 되니까 믿을 수 있는 인슐린인지 딱 검색을 해가지고 검문을 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인슐린이야 그러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럼 간에다가 당을 집어넣죠. 그래서 지금 간에 있는 영양소 꺼내 쓰고 있는 거예요. 1번 글리코겐을 저장합니다. 2번은 어디 저장하냐면 근육. 3번은 어디 저장하냐면 지방세포에 저장해요. 지방세포는 몇 배까지 커질 수 있습니까? 무려 400배까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간하고 근육에 다 저장하면 가장 만만한 400배까지 클 수 있는 지방세포도 인슐린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당을 잡아서 거기 보면 지방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문을 열어주면 지방세포에 당을 집어넣어서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고 몇 배까지 커진다고요. 지방세포가 400배까지 커집니다. 그런데 이제 적당하게 드시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이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또 먹어요. 계속 먹어요. 그 지방세포에서 더 이상 안 돼. 그때 뿜어내는 게 뭐죠? 염증이죠. 염증 물질을 뿜어내니까 이제 지방세포 더 이상 못 가겠구나. 그러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간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간은 이미 찼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인슐린 수용체가 또 와서 부탁하니까 그래, 이번에 한번 봐줄게 하고 또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찾는데 또 집어넣으니까 무슨 간이 되는 거죠? 바로 지방간이 되는 거죠. 탄수화물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지방간의 원인, 비만의 원인의 99%는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꾸 무리하게 집어넣다 보니까 인슐린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 수용체가 이제 인슐린 와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인슐린을 거부하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포 안에 당을 못 집어넣죠. 세포는 굶어 죽고 혈액 속에 한한 인슐린, 기능을 잘 못하는 인슐린과 당이 막 돌아다니다가 당이 그럼 넘쳐나니까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소변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당뇨병이 되는데요. 이때 우리 리더님들이 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혈액 속에 당이 많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성난 인슐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암의 원인이라는 결과도 있어요. 이 성난 인슐린이 우리 몸속에 넘쳐나게 되면 이게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고 DNA를 손상시키는 제1번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슐린을 좀 적절하게 우리가 시계도 해주고 너무 무리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밤 9시에는 탄수화물 먹지 말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탄수화물 먹더라도 뭐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 자연에 가까운 탄수화물을 먹자는 게 제 주장인데 자 너무 정제된 거 흰색 아니고 자연에 가까운 천연색으로 먹어야 되죠. 특히 과일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껍질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일을 먹을 때 제일 건강에 안 좋게 먹는 게 껍질 다 벗기고 갈아서 먹는 주스로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껍질째 먹어서 인슐린을 조금 도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식사 후에 운동을 한 다음에 30분 정도의 운동을 해가지고 인슐린 좀 도와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배가 너무 고프면 어떻게 되냐? 단백질 드시면 돼요. 단백질. 그리고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자 어떻게 먹는 게 인슐린을 도와주는 식사냐면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하는 걸 잘 살펴보니까 이렇게 먹어요.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 어떤 사람은 밥, 반찬.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지 말고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비채소 단백질 한 번, 밥 한 번. 채소, 비채소, 밥. 채소, 비채소, 밥. 이렇게만 먹어도 인슐린이 20%더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렇게 해주자는 거죠. 2대1 거꾸로 식사법이고 두 번째, 자 근육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육이 우리 혈관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펴보면 되게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하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살 빼는 거는 운동할 때 빼는 게 아니고 평소에 먹는 걸 조절해서 빼야 됩니다. 평소에 조절해서 빼야 되고 오히려 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드셔주셔야 됩니다. 운동할 때 안 먹고 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에서 에너지를 꺼내 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빠지죠. 그럼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더 살찌기 쉬운 체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할 때는 오히려 더 챙겨 먹자. 그래서 어떻게 운동하기 전에 오히려 비스켓이나 이런 거 좀 섭취를 하고 비스켓, 계란 같은 거 섭취하고 운동 중에는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고 운동 후에는 그날 저녁에는 단백 섭취를 해서 오히려 근육이 더 잘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전 비스켓, 달걀, 우유 같은 간식 섭취 필요. 운동 중에는 스포츠 드링크나 물을 충분하게 먹었어. 그래 어떻게 보면 운동하고 나면 살이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체중이 그대로이거나 체중이 조금 불어있는 상태가 오히려 더 건강하게 운동한 걸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만약 3회 정도 단백질을 섭취한다면 오히려 그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했을 때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그 자체가 근육을 더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한 가지 더 근육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또 우리의 파트너 중에 하나가 성장 호르몬인데요. 자, 50세 이후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한다면 이것만 잘 우리가 보살펴주면 우리가 크게 더 갱년기라든지
호르몬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우리 리더님들 성장 호르몬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노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도 펑펑 놓습니다. 우리 리더님들 얼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놓을 것 같아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 사람 얼굴이 동안이에요. 동안. 제가 성장 호르몬이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얼마 전에 검사해 보니까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저에게 굉장히 뼈아픈 과거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있다가 서울대 의대로 들어왔고 그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좀 늦게 들어갔어요. 내가 길을 좀 못 찾아서 늦게 들어갔더니 학생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교수님인 줄 알고. 그래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 만났더니 야 민수야 너는 30년 동안 그냥 그 얼굴이라서 이제 우리하고 나이 비슷해 보인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 얼굴이었다면 근데 다행히 30년 동안 더 늙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30년 동안 이 얼굴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장 호르몬의 수치가 제가 딴 사람보다 꽤 높더라고요. 그 리더님도 나중에 자기 성장 호르몬 수치를 한번 검사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50대가 평균이 한 150에서 200인데 어떤 사람은 50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0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차가 굉장히 큰 호르몬이고 성장이 부족해지면 거미 원숭이 형성이 돼요. 팔다리가 굉장히 가늘고 배만 볼록. 근데 개인차가 크다고 했으니까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일단 수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깊은 잠을 자야지 성장 호르몬이 충분하게 분비되는데 깊은 잠을 자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적거든요. 자, 그래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잘 시키려면 이걸 해줘야 돼요. 스트레스를 작게 받아야 됩니다. 스트레스 잘 풀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장 호르몬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공장이 같아요. 제네시스와 그랜저를 똑같은 라인에서 못 만들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 호르몬을 잘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데 있어서 저는 아마 리더님들이 자기만의 방식을 하나씩 다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어떤 스트레스 받느니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제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가 스트레스 받냐 뭐 핀잔도 많이 듣기는 하지만 일단 이야기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하고 틀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성장 호르몬 낮에 햇빛을 받았을 때 대표적으로 분비되는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비타민 D하고 멜라토닌.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 특히 잠을 잘 때 어떻게 자야 되죠? 빛을 완벽히 제거했을 때 나오는 비타민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하고 멜라토닌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잘 분비시킬 때는 밤에 TV 켜고 자는 거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집에는 모든 게 암막 커튼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될 게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죠. 핸드폰에서 나온 블루라이트가 자기 머리맡에 있으면 끊임없이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나온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집에 다 이런 거 하나 다 있으시죠? 파우치 같은 거. 파우치 같은 거를 머리맡에 뒀다가 밤에 잠을 자게 되면 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끄고 이 안에 넣어서 이렇게 빛이 완벽하게 나오는 걸 제거해 주는 거죠. 이 자그마한 노력으로 우리 잠 7시간, 8시간 자는 동안 이 성장 호르몬이 펑펑 나오게 해서 우리 DNA 손상을 복구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장 호르몬 높이는 운동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자,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모아서 자기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들이마시고 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자, 이거를 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10번 하고 한 10초 쉬고 또 10번 하고 10초 쉬고 10번. 물론 이제 바닥에 닿은 운동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좀 힘들더라도 안 닿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호르몬 허벅지 운동인데요.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허벅지 근육 안에 있는 충분하게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최대 보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성장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 성장 호르몬이 DNA 손상을 복구시키고 DNA가 활성산소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운동을 5개 알려드렸죠. 손가락 잼잼, 그 다음에 발목 스트레칭, 손허벅지 운동. 하나 더 안 알렸구나. 특히 우리 여성 리더들이 많이 하시면 좋은 게 이겁니다. 팔굽혀기. 팔굽혀기 저도 300개를 하는데요. 틈날 때마다. 바닥에 대고 할 필요 없어요. 식탁이나 책상에 대고 하시면 되는데 왜 제가 특히 여성 리더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삶의 질을 가장 떨어뜨리는 게 어깨 관절 질환입니다. 오십견 같은 거. 근데 이 어깨 관절 질환을 이제 예방하려면 가슴 근육, 팔 근육, 그다음에 등 근육이 발전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고장 날 일이 크게 적어요. 문제가 생길 일이 크게 적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조금이다 건강할 때 운동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황산화력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이제 끝내도록 하는데, 자, 아까 활성산소 말씀드렸죠. 우리 리더님들 작게 놓을 것 같았고, 활성산소는 무슨 산소인지 알고 계시죠? 짝이른 산소입니다. 불안정한 산소죠. 짝이른 산소는 자기의 어떤 본질적인 욕구가 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당량 있을 때는 산소와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전자를 빼앗는데, 우리 몸속에 현대인의 특성상 99%는 활성산소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건강한 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습니다. 건강한 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서 자기 빈자리 채워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환원. 건강한 세포는 전자를 빼앗겼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안정해졌죠. 그래서 건강한 세포가 전자를 빼앗겨서 하나 짝이 없는 상태, 불안정해진 상태로 되는 것을 산하라고 그러죠. 산화. 산화가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정하게 됐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겠죠. 산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산화 스트레스가 가장 집중되는 것이 뭐냐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DNA입니다. DNA 쪽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되면 이 산화 손상이 일어나고 DNA가 손상이 되면서 DNA의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가 되겠죠. DNA의 성격이 바뀌어서 무한정식, 이상한 모양의 무한정식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거를 암세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방사선, 자외선, 담배, 알코올 이런 것들이 다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했고, 스트레스,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건강한 세포가 산화되기 때문에 산화되면서 그게 축적이 되고 그러면 암세포로 바뀐다는 거죠. 자, 건강한 DNA가 산화되면서 산화 스트레스를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리더님들 오늘 하루 종일 이것들을 한 번 이상은 다 하고 오셨을 겁니다. 뭐를 하셨어요? 그렇죠. 항산화 작용을 하셨죠. 자, 항산화 작용은 뭐냐면 건강한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는다, 막을 황자, 항산화,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황산화 물질을 섭취해 가지고 미리 활성산소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로부터 빼앗기 전에 미리 황산화 물질을 줘버리니까 활성산소가 그냥 중립화돼 버린 거죠. 건강한 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우리 몸속에 미리 있어서 이 작용을 하는 것을 황산화 효소라고 그러고, 황산화 효소. 그 다음에 우리가 먹어서 제공하는 거를 황산화 물질. 그러니까 우리 리듬들이 아침에 다 이 황산화 물질을 다 먹고 오셨죠. 자, 뭡니까? XX 뉴트리라이트. 그러니까 왜냐하면 활성산소가 굉장히 다차원으로 다양하게 생기니까 그것을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 역시 자연에 가까울수록, 천연에 가까울수록 도움이 된다는 거죠. 몸속에 미리 있으면 황산화 요소인데, 황산화 요소는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대사효소, 소화효소, 황산화 요소가 다 총량을 이루면서 골고루 이렇게 작용하는데 신진대사 안 되죠. 소화 안 되죠. 그러니까 소화효소나 대사효소 쪽으로 너무 많은 효소들이 만들어지니까 황산화 요소 쪽으로 갈 효소들이 점점 부족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황산화 요소이면서 황산화 물질, 우리 몸속에 원래 있었으면서 황산화 물질로 개발된 게 최근에 나온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황산화 효소였는데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황산화 물질로 개발된 거죠. 자, 이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 글루타치온이 셀레늄, 비타민 C, 비타민 E하고 같이 결합해 가지고 이것들이 이게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면서 활성산소도 이것 비타민 C나 셀레늄이 다 없애는 것을 도와주는 핵심적인 매개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위에 보시듯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황산화 요소가 점점 글루타치온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죠. 40대 이후부터 계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제 보충해주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항산화 물질로 만들어낸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에 활성산소 공격이 제일 많은 피부, 그 다음에 해독작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간,
이런 부분에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루타치온을 먹게 되면 피부 미백이라든지 간 보호 효과가 따라오는 게 바로 그 작용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먹는 게 좋느냐? 아무래도 이제 우리 몸속에 빠르게 흡수되는 게 좋으니까 우리 몸 혈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붙어 있는 구강 점막으로 섭취하게 되면 우리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심장병 있는 사람이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으로 넣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가장 빠르게 혈관 쪽으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황산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활성산소를 일거에 딱 잡아버리면서 했을 때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오늘 아침에 다 드시고 오셨던 황산화 물질, 비타민, 에이스, A, C, E, 그다음에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셀레늄. 특히 카로티노이드나 폴리페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식물의 껍질에 있는 바로 파이토케미칼에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식물은 자기가 못 움직이기 때문에 자외선이나 우리 새나 벌레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보호물질을 껍질에다 다 발라놨는데 그 껍질에 껍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유효한 성분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거죠. 그 파이토케미칼을 추출한 게 바로 천연 비타민, 천연 미네랄이 되겠죠. 그래서 붉은색, 라이코펜, 초록색, 클로로필, 그 다음에 노란색, 베타카로틴, 흰색, 케르세틴, 안토크산리틴. 최근에 이제 흰색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바이러스에 탁월하다고 해서. 흰색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마늘, 양파 그런 게 떠오르죠. 그 다음에 우리 황산의 왕이라고 하는 검은 콩, 고구마 껍질, 각종 베리 위에 있는 보라색 파이토케미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산소가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막아내는 황산화 물질도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연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 파워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시간, 지금 한 3분 정도 조금 시간이 넘게 강의를 했는데 우리 리더님들이 너무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뭐니 해도 황산화의 가장 좋은 거는 아까 이거. 자, 마칠 때 됐으니까 한번 해주시죠. 활성산소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움직여줘서 우리 심장을 지켜주고요. 두 번째, 세포가 건조했을 때 활성산소가 굉장히 액티베이션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아까 물 제가 8번 먹는다고 했죠? 시간 날 때마다. 오늘 제 강의 끝나면 수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자기의 소변 색깔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제 강의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리더님들이 너무 열심히 들어주신 덕분에 조금 목소리 크겠지만 힘내서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리더님들의 건강이 가정의 행복이고 우리나라 사회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배운 거 본인부터 잘 실천하시고 또 그 지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화이팅!